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믿으세요? 길몽, 흉몽할 때,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그 꿈이요. 특히 옛날 어르신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시잖아요. 저희 친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죠.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셨어요. 다른 식구들은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좋지 않은 꿈을 꾸시기라도 하면 항상 식탁 위에 쪽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간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했으니까 다들 차 조심해라. 가능하면 오늘 외출하지 말거라. 먹는 것 조심해라 등등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럴 때마다 매번 현관문 앞에는 굵은 소금이 한 줌씩 뿌려져 있었고요. 그런 날이면 쪽지를 확인한 부모님은 어린 저와 동생에게도 몇 번씩 주의를 주셨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기곤 했죠. 사실 저희 또래는 꿈을 잘 꾸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건 다 미신이라며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는 하세요. 저야 어릴 때도 안 믿던 얘기를 다 큰 지금에 와서 믿을 리가 없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했죠. 하지만 최근에 저는 제가 그렇게 미신이라고 치부하던 꿈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그 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입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워낙 좋아했고 또 곧잘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까지 수학과로 진학하면서 전공이 제 적성에 딱 맞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은 자연히 제 진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았던 것처럼 평생을 하게 될 제 일도 저의 적성에 맞았으면 했거든요. 학교 선배들은 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거나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학원 강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도 좋아했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방학 기간 동안 친구 대신 학원 강사 대타를 잠시 뛰었던 것이 결국 직업으로까지 연결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학원 강사의 삶은 딱 저의 예상대로였어요. 예를 들면 일의 강도나 직장의 업무 환경 같은 것들이요. 다행히도 연봉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편이었습니다. 초년차 강사 딱지를 떼면서부터 운이 좋게도 계속 대우가 좋은 곳으로 스카웃되어 갔거든요. 저는 이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했고 시간은 그보다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었고 모든 것이 그럭저럭 원만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선아야, 너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올 거지? 저 못 내려가요.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 보충 수업하느라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공휴일 있잖아. 그때는 올 거지? 그때도 못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볼 생각 없다고요. 누가 결혼하래? 그냥 한번 만나나 보라는 거지. 너희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나이는 너보다 한 살이 많고 어디 무슨 대기업 다닌다더라. 유명한 데라던데. 가만히 있어봐. 회사 이름이 뭐더라? 큰딸은 됐습니다, 어머니. 정사위감 후보가 마음에 드시면 둘째 딸이라도 엮어주시든지요. 네 동생이 지금 문제야? 너가 문제지? 생각이 없기는. 선보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 그냥 나가서 앉아있다가 서로 얘기 좀 하고 밥 잘 먹고 오면 되는 거지.
계속 얘기하실 거면 저 진짜 전화 끊을게요. 네가 올해로 대체 나이가 몇 살이니? 아유, 내가 속이 터져서 진짜. 내가 너만한 나이 때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앞자리가 3으로 바뀐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결혼은커녕 남들 다 한다는 연애조차 할 생각이 없는 큰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제는 아주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틈만 난다 싶으면 제가 전화를 하셔서 닥달을 해대셨어요. 요즘은 이 사태를 피하느라 제가 본가에 내려가지 않은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났죠. 그래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딱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요.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고 물으니까 언니 덕분에 내가 엄마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됐잖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라도 행복하다니 언니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라고 이러고 살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기라도 해야 사귀기라도 할 텐데 저에게는 남자를 만날 시간도 공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족을 느끼는 이 직업 탓이었죠.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학원 강사는 기본적으로 주 6일을 근무하고 학교의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2달에 한 번씩 미친 듯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험 대비도 해야 하고 보충 수업 자료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거기다 오후 늦게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밤늦게 끝나는 수업 시간 때문에 대부분이 야행성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다음날 수업 준비와 문제를 만들어야 해서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잠을 자고 주말 하루를 겨우 쉬지만 자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잖아요. 결국 제게는 누군가를 만날 만한 장소에 갈 시간이 없었죠. 남들은 이렇게 바쁘면 하다못해 사내 연애라도 한다는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쪽 업계는 한 달이 건너면 알 정도로 너무 좁은 데다 소문도 빨랐고 무엇보다 교육계통의 특성상 엄청난 여초 집단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저는 대충 올해로 4년이 넘는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어머니는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키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제게도 짝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요일 하루를 통으로 쉬고 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일요일날 점심 수업 3시간 정도는 꼬박 나가는 편이었어요. 학원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그곳 테라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막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던 시기라 그날은 날씨가 너무나 청명하고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습관적으로 커피잔을 집어들었다가 잔이 빈 걸 발견했어요. 2잔째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곧장 아래층에 있는 카운터로 내려갔죠. 번화가에 위치한 카페인데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앞에도 꽤나 긴 줄이 있어서 주문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동벨을 받아들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진동이 울려 커피를 가지러 다시 갔을 때였어요. 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거하게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제 앞에서 트레이를 들고 뒤돌던 남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그 사람 옷에 커피를 전부 쏟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부주의하게 서 있었던 것도 맞지만 상대방도 너무 급하게 뒤돌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남자의 흰 셔츠와 베이지색 슬랙스는 이미 커피물이 들 대로 들어버린 이유였어요.
어떡하지?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닙니다. 다행히 아이스 커피라서 시원하네요. 오늘따라 뜨거운 커피가 안 땡기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커피도 바로 다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음료 좀 쏟은 걸 가지고요. 옷은 집에 가서 빨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입고 세탁하려고 했던 옷이에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싶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도 남자분 성격이 정말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좀 놀라는 것 같더니 곧 웃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는 저의 말에 정 그러시면 커피나 한 잔 새로 사달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바로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제가 이 카페에서 일하는 걸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여기 단골이라 주말이면 종종 들렸다고요. 인연인가 싶었죠. 제가 학원 강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제 말에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 노트북 화면을 지나다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고 같은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자주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인지 썸인지 모를 애매한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저는 점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다정한 성격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 외모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2주쯤 더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사람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저에게는 무려 4년 만에 연애였던 터라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도 그 사람과의 감정 교류에서 느끼는 사소한 설렘까지도 다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없는 시간을 더 쪼개 쓰느라 매일이 피곤하긴 했지만 연애를 하기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반년쯤을 보통의 연인들처럼 만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보며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자기 혹시 괜찮으면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볼래?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자꾸 보고 싶다고 하시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솔직히 말해 부담감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나이가 나이다 보니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막연하게 그리는 이상적인 대화에 가까웠죠. 아, 정말? 그런데 벌써 만나 뵙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지 않아? 우리 만난 지도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나이에 6개월 넘게 만났으면 꽤 오래 만난 거 아니야? 내 주변에는 선 봐서 바로바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 주변에도 그런 경우 꽤 있다면서. 그거야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결혼 같은 중대사는 적어도 남녀가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사계절도 사실은 짧은 시간 같아. 자기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 알 만큼 알지. 나는 자기가 당장 내일 결혼하자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혼할 사람은 원래 바로 알아보는 거래. 나는 자기 딱 만나자마자 아, 나는 얘랑 결혼하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던데? 서로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확신이 들기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다는 내 말에도 남자친구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할 것만 같은 기세였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죠. 하지만 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믿고 확신을 가져준다니 한편으로는 감동이기도 했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 뵙자. 우리 어머니 별로 어려운 사람 아니야. 그냥 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밖에서 그냥 차 한잔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부모님한테 인사했다고 바로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은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한 것도 아니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더는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 말대로 인사했다고 당장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뵙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보자고 하셔서 돌아오는 주 주말에 당장 뵙게 되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아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그동안 우리 청훈이한테 얘기만 들었었는데 얘기 들은 것보다 훨씬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미인이시고 고우세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고마워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내가 부담 준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너무 고맙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하도 여자친구 자랑을 하길래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자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불편하고 많이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뵌다는데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였거든요. 말하자면 8살 때 남자친구이자 소꿉친구의 엄마를 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오래 만나온 것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성격도 엄청 좋으셨고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봐도 좋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만나보니까 어때?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 자기 성격 좋은 게 다 어머님 닮았나 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어머니 어려운 사람 아니라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적어도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야. 거기다 우리 집은 나랑 내 남동생 이렇게 아들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딸을 낳고 싶어 하셨었거든.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를 진짜 친딸처럼 예뻐하실걸? 사람은 더 만나봐야 아는 거지만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말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 성격이 좋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시집간 친구들에게서도 시어머니에 관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평소에 친딸 같은 며느리라는 건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니콘 같은 거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그날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아주 가끔씩 이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고 하셨다네요. 물론 제가 부담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요. 그 후로 종종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주라며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고 혼자 살고 있으니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수제청이나 간식 같은 걸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희 친어머니도 귀찮다고 안 하시는 것들을요. 너무 감사했죠.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요. 어머니가 자기 태어난 시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궁합을 보신다고? 저와 남자친구와의 궁합을 보겠다며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짜가 결혼하기에 길이라더라. 무슨 띠에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좋다더라. 양가 부모님이 각각 다른 지역에 계시니 결혼식 장소는 어디가 좋은 것 같으냐 등등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정말 다 좋았지만 결혼에 대한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재촉이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어머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도 느꼈어? 솔직히 어머니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둘 다 직업도 있겠다. 서로 좋아하면 됐지. 적지도 않은 나이에 뭐하러 결혼을 미루고 있냐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전에 인사드렸던 건 자기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지. 이렇게 재촉하실 줄 알았으면 인사드리는 걸 미뤘을 거야. 나는 조금 성급한 것 같아. 아직도 나한테 확신이 없어? 나는 자기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기 닮은 예쁜 딸도 낳고 싶고. 솔직히 우리 결혼을 차일피일 미룰 것도 아니고 더 미뤄봤자 반년 정도 아니야? 그 뒤나 지금이나 나는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듣다 보니 남자친구의 말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긴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이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왜 결혼을 미루고 있냐고 어서 데려오라고 성하시거든요. 고민하는 저의 표정에 남자친구는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날부터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 남자친구의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신과의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딱 짚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묘하게 마음이 걸리는 것들이 있었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일단 제 남자친구는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항상 지갑이 터지도록 현금을 가지고 다녔고 어딜 가든 현금으로 결제를 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거의 쓰지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금을 안 받는 편의점 이런 곳들도 생겼고요. 전에 거기를 들어가서 당황하고 있길래 제가 대신 카드 결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몇천 원짜리를 사고 5만 원권을 냈다가 지금 그만한 거스름돈이 없다며 가게 주인이 난색을 표한 적도 있었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예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후불로 청구 결제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소비 습관이 망가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일부러 절약을 하기 위해 카드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무거운 잔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일이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소비 습관을 고치려고 카드를 자르는 사람도 물론 꽤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를 자르지 체크카드마저 없애버리고 아예 현금만 쓰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특이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저장해두지 않은 전화번호로 남자친구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자기야, 전화 오는데? 아까도 저 번호로 전화 왔던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돼. 광고 전화야.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스팸 전화번호로 등록해 그럼.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해. 안 받으면 끊겠지. 그냥 내버려둬. 제가 눈에 익을 만큼 특정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는데 제 옆에서는 절대로 받지를 않더라고요. 늘 광고 전화라고 하면서요. 같은 번호로 오는 전화면 차단을 하면 될 텐데 왜 매번 전화가 울리게 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몇 가지 있었는데 심지어 시간도 가리지 않았어요. 새벽 1~2시쯤에 울린 적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이 다른 여자라도 만나나 하고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몰래 전화를 받았는데 웬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르는 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찾아댔고요. 잘못 걸려온 전화인 모양이었어요. 다른 전화도 받았더니 역시나 남자였는데 특이한 건 또 전에 들었던 이름을 찾더라고요. 자기야, 이동윤이 누구야? 누구? 이동윤.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내가 대신 받았는데 이동윤 씨 찾더라?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남자친구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제 착각이었겠지만요.
아, 그 사람 내 핸드폰 번호 이전 주인인 것 같더라고. 나도 이거 거의 자기랑 만나기 직전에 바꾼 번호거든. 아, 그래? 응. 이전 주인이 지인들한테 바뀐 번호를 안 알려줬는지 자꾸 저런 전화가 걸려오네. 요즘 좀 뜸하더니 또 이래. 그 이후로도 그 이름을 찾는 아저씨들 전화가 한동안 걸려왔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앞으로는 자기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고 말을 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을 갈 때도 본인이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서 더는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더 이상하다고 여긴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유난스럽게 과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계통에 있고 남자친구도 그쪽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중고 학창 시절에 관한 이야기나 대학 시절 혹은 현재 직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제로 얘기를 꺼내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얼른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왜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영어를 잘 못하던 시절에 미국에 혼자 유학을 가서 따돌림과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했고,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다더라고요. 그 시절을 더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피했다고 하면서요. 그제서야 유난히 과거 이야기를 꺼려하던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누구나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저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서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이런 문제들로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도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이런 일화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자면 정말 이상하긴 한데 막상 또 그것만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기에는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고요. 결국은 저도 이렇다 할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죠. 앞서 나열한 몇 가지의 문제들을 제외하면 남자친구는 특이할 만한 단점이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고 건실하게 생기면 사위 프리패스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부모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실 만큼 호감형에 어른들에게도 잘 하기도 했고요. 결혼은 장점보다는 단점의 존재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요즘 주변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10월도 문제가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셨어요. 사실 내년이면 공무원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저희 집에서도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결국 저희는 이 결혼 진행을 반쯤은 기정사실화하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한참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잠도 덜 깬 목소리로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선아야, 너 예비씨 댁에 오늘 인사 간다고 했지? 네. 이 새벽부터 갑자기 그건 왜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 할머니가 나오셨어. 그런데 처음에는 숲길을 따라가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느 순간 늪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고 하세요. 늪이라는 걸 인지한 순간 거기 빠져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가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 타령할 할머니가 없으니 어머니가 시작하신 거냐며 그런 건 다 개꿈이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꿈은 반대라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셨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시댁으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놀랐죠. 왜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외진 동네에 조금 우물하고 약간 음산하기까지 한 느낌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 창밖으로 내다본 아파트는 좋게 5, 60년은 되어 보였고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거지만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예비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꽤 있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아직 팔지 못한 땅에 묶여 있다고는 했지만요. 흔히들 재산이 있다고 말할 정도의 집이라면 이런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의아해하는 제 얼굴을 보고는 먼저 제게 물어왔죠. 집이 좀 낡았지? 응. 내 생각보다 조금 오래되긴 한 것 같네. 어머님은 언제부터 여기 사신 거야? 원래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 재건축 들어간다는 얘기에 구매하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대. 물론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긴 했죠. 하지만 그 정도로 낡은 집에 살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으니 보통 부모님 연세에는 세를 주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것도 좀 뜻밖이다 싶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오느라 고생 많았지? 예비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놀라긴 했어요. 오래된 건 둘째치고 집에 살림살이가 너무 없어서 휑하다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집안의 가구는 물론이고 살림살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실에는 딸랑 소파에 TV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그 흔한 선풍기도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에어컨을 켜고 있어서 더운지를 몰랐는데 집안에 있으니 열기가 후끈해서 이마를 타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발견하시고는 거실 베란다 창문을 조금 더 활짝 열고 얼음물을 갖다 주셨어요. 아유, 덥지. 나는 더위를 별로 안 타서 일부러 에어컨을 안 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진작부터 하나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괜히 집에 온 손님을 고생시키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장만할 걸 그랬어. 아, 아니에요, 어머님. 에어컨 바람 별로 몸에도 안 좋은데요, 뭐. 상황이 이쯤 되니 저도 모르게 자꾸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이사를 급하게 오셔서 이렇게 가구가 없으신 건가? 아니면 미니멀리스트가 유행이라던데 어머님도 그런 성향이신가? 그래도 원룸에 사는 내 친구 집보다 더 살림살이가 없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휑한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자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우신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선아처럼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수박도 꺼내 시원한 화채도 만들어주시고 음료랑 직접 구우셨다는 빵까지 내어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 양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나이쯤 되면 이제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남은 소원이라고는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얼른 마음 잘 맞는 좋은 상대 만나 결혼해서 행복한 거 좀 꾸리고 잘 사는 것뿐이에요. 아유, 어머니 연세에 무슨 벌써 죽는 얘기를 해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이 결혼 날짜 잡고 올해 아니라도 당장 결혼했으면 싶어요. 네? 올해 아니요? 막상 반쯤은 결혼에 합의를 보고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으니 올해 아니라고 해봤자 채 4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싶은 시간이었죠. 어머니,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해도 4달 만에는 못해요. 대신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초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내년 초? 예, 너희 둘째 이모네 막내 아들 장가 보낼 때 3달 만에도 보내더라. 사촌 형이야 그때 급하게 결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잖아요. 혼전 임신이라서. 아무튼 서두르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지. 아유, 모르겠다.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하고 어쨌거나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하고 얼른 예쁜 손주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말고는 나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걱정은 전혀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내년 초에 결혼하자는 것도 저와는 합의된 적이 없는 남자친구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데 그 앞에서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정훈 씨도 결혼식이나 신혼집이나 이런 것에 큰 욕심은 없으니까 둘이서 맞춰가면서 결혼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잘 생각했어요. 너무 반가운 소리다, 정말. 그러면 양가 상견례 날짜부터 잡을까요? 제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시며 좋아하시던 찰나였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요. 제가 깜짝 놀라 현관문 쪽을 돌아보는데 이상하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셔서는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자기야, 누가 왔나 본데? 아니야, 잘못 찾아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위층 사람인데 놔두면 그냥 가. 그래요. 술 마시고 집을 잘못 찾아와서 매번 저런다니까. 어머, 정말요? 경비실이라도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두 사람은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그냥 사람 없는 척 조용히 하고 있으면 조금 저러다 돌아간다고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투다 칼을 맞기도 한다는데 술 취한 사람과 시비를 붙으면 큰일이 난다나 뭐라나. 어쨌거나 집주인이 잠자코 계시니 저도 아무 말 않고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러다 금방 잠잠해진다는 말씀과는 달리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무슨 연장을 사용했는지 현관문 손잡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들이닥친 건 험악하게 생긴 인상의 남자들 한 무리였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무리요. 거실까지 구둣발로 들어온 사람들은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기가 찬다는 듯 웃더니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야, 이것들이 이제 아주 집에 없는 척을 하네?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니, 그게 아니기는 씨. 내가 머리 깨주고 싶은 거 아니면 전화 따박따박 받으라고 했지. 전화도 안 받고 돈도 안 갖고. 네 눈에는 우리가 아주 자선업자로 보이지? 당신들 누구야? 당장 그 손 놔요. 안 놓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은 그 남자의 팔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저를 간단하게 바닥으로 밀친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경찰 같은 소리 하네. 야, 이도윤이. 남의 피 같은 돈을 빌려가 놓고 날짜가 지나도 갚을 능력 없으면 애초에 빌리지를 말든가. 그것도 아니면 몸뚱아리라도 팔아서 내놓든가 해야지. 아니, 정훈 씨, 이 사람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죄송합니다. 월말까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무조건 갚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월말 되면 또 전화 안 받고 잠수 타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제 이자만 지금 3억이 넘어. 거기다 원금은 언제 갚으시게?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이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뒤를 돌아봤더니 입도 뻥긋 못한 채 사색이 되어서 그저 울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소란에 나와본 옆집 주민들이 부서진 문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그 남자들이 약간 동요한 틈을 타서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황당하나 못해 기가 차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수십 통도 넘게 받지 않고 있다가 마음이 정리되고 나서야 손님들이 많은 번화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만에 만난 남자친구의 얼굴은 수척하다 못해 환자처럼 말라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도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해, 전부. 미안해, 선아야. 나도 진짜 실수였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 인간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제게 들려준 사실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년 전 술을 마시고 심심풀이로 친구가 추천해준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베팅을 할 때에는 작게는 몇십, 운 좋으면 몇백만 원씩 딸 때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의 맛을 알아버린 이 인간은 점점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판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그때까지도 잘만 따던 돈을 마지막 하품까지 탈탈 털어 모두 잃어버렸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잃은 돈은 1억을 훌쩍 넘어 있었고요. 뭐? 그럼 거기서라도 멈췄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며칠 만에 2년치 연봉을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도저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마지막으로 원금만 어느 정도 찾으면 절대 안 오려고 했었어. 잃은 돈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늘어나던 중에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본인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을 모두 도박 판돈으로 걸게 된 겁니다. 그 돈마저 잃게 된 건 불보듯 뻔했죠. 그러던 사이에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근태불량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요. 집까지 넘어가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이 인간은 마지막 방법으로 사채에 손을 대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조폭이 개입된 불법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사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원금보다 이자가 몇십 배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불법 추심이었죠. 불법 사채의 특징은 불법적인 추심에 대한 형사 고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불상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한마디로 말해 원금과 몇십 배 많은 이자, 그 모든 돈을 변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본인과 본인 어머니의 능력으로 그걸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두 사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사채 빚을 갚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하고 나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네가 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겠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제게 그토록 다정하고 완벽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연기를 해왔던 것처럼 결혼 후에는 저를 어떻게든 구워 삶을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 남자들이 찾던 이도윤이란 사람은 개명 전 자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빚을 지고 불법 추심에 쫓기다 못해 이정훈이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다고요. 어쩐지. 그래서 네 이름으로 된 카드 하나가 없더라? 요즘 세상에 체크카드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그제서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저를 이상하게 괴롭혔던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년간 그와 그의 어머니까지 만나가며 알만큼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저를 위해 짜여진 각본이었고 저는 거기에 놀아났던 거예요. 거기다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은 이제 도박에는 정말 손을 씻었다며 착실하게 갚을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저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대면서요.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사랑한다는 인간이 사채빚에 그것 도박으로 이자만 수억에 달하는 빚더미에 자기 여자를 끌어들여? 너희 엄마랑 너랑 내가 경찰에 당장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 미친 인간아.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차단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 인간과의 모든 인연을 끝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첫째로는 분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몇 가지 불길한 신호들에도 좀 더 면밀히 상황을 살피지 못한 채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넘겼던 제 안일함과 멍청함에 자괴감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을 받은 듯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내 차분히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생기는 법이고 작정하고 너를 속이려는 사람을 막을 방도는 어디에도 없다고요. 돈 주고도 못 살 좋은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필이면 그 인간들의 집에 인사를 가기 직전 어머니가 꾸셨다는 그 꿈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 역시도 길몽이니 흉몽이니 하는 것들을 예전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 늪 같은 인간들의 수렁에 제 인생도 같이 빨려 들어갈 뻔했던 순간에 어쩌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셔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필 그날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을 저는 끝까지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되었겠죠. 여기까지 겪은 일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서는 어떠한 사소한 징조라도 절대 무시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하찮은 의심이라도 일단 시작되었다면 무조건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